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고 어떤 지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에 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또 들어와서 잘 영양분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입니다. 18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EBS에서 다양한 문해력 관련 문항집을 만들면서 아이들 문해력 신장에 힘을 쏟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 기적을 집필하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 읽기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이 양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꼭 해줘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책을 읽히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책을 읽은 때 질문할 때에는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부모님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어떤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보고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서로 굉장히 특별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떤 지식을 확인하고 어떤 향상시켜주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너무나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아이와 먼저 같은 책을 읽어보시고 부모님들이 읽으시면서 질문이 떠오르는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관계나 상상에 관한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을 읽고 나서요, 주인공이 누구였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닫힌 질문보다는요, 너가 강아지 똥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너는 마음이 어때? 너는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엄마가 나랑 같은 이야기를 읽었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격려와 위안을 받으면서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던지면 좋은 질문을 5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 넌 읽을 때 기분이 어땠어? 슬픈 기분이 들었어? 아니면 유쾌한 기분이 들었어? 이런 감정과 독서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을 확장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끝이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창의적 사고를 상상하는, 자극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상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치 판단 질문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이 결정을 한 거는 잘한 걸까?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치관을 좀 더 단단하게 또 소중한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교와 연결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이야기랑 어떤 점이 비슷할까? 또는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걸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너라면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서로 만들어 보고 공유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처음 할 때요, 아이들이 보통 반응이요, 몰라? 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되게 실망스러워 할 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렇게 길을 내주시면서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아이와 함께 한 단계씩 가시면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 영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 아이는 정말 영재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영재들은요, 어떤 지식을, 정답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왜,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의 양이 많은 것보다 그 질문 뒤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 질문을 통해 확장하고 연구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의 이 깊이와 이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학 시간에 생각난 질문이 선생님,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데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대견하고 기뻤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단순히 이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세계를 확장하고 연결하면서 탐구해보고 싶은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어머니들이 그것들을 또다시 질문을 하면서 더 연결되고 확장하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을 때 살펴봐야 할 영재 징후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의 폭의 깊이가 어떤가입니다. 실제로 영재를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께 아이가 언제 영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가 질문하거나 몰입하는 게 남들과 달랐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의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이럴 정도로 왜 이 상태 자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걸 넘어서서 확장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지?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정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정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답이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의문을 많이, 호기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창의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 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이걸 확장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가 이 막연한 상상뿐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던 어떤 논리를 결합시켜서 그것이 상상이 실제가 되도록 창의적으로 발산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반대로 우리 아이는 질문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이 엉뚱한 얘기만 해요. 이거는 전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자라면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어서 그렇기 때문에요. 질문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질문 자체로 아이가 어떤 세계의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품었다는 것 자체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것들이 더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질문을 살펴보면 수준을 알 수 있나요? 네, 질문의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질문을 듣고 수준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보면요, 6가지로 질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 수준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을 읽었을 때 주인공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이런 단순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강아지 똥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얘는 왜 더럽다고 말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해 보는 질문이죠. 네, 세 번째는 적용 수준의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강아지 똥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실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공정했을까요? 아니면 이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라고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분석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법이 정말 더 나았을까요? 이 결말은 공정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평가해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창조 수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후에도 연결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인공의 선택이 이 방향으로 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대가 아니라 현대시대, 미래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기억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새롭게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고 재창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을 할 때 처음 운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이 게으르다고 하죠. 근데 조금씩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확장시키고 연결시킬 때 아이들도 점점 더 많은 캐퍼블이 넓어지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도록 도와주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최악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엄마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태도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의 질문은 가치가 없다. 그런 질문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대화를 하시던 간에 그런 걸 물어봐서 뭐해? 라고 무관심하게 이렇게 반응을 자꾸 보이시면 아, 내가 하는 생각이나 질문은 쓸데없는 거구나, 필요 없구나 라고 해서 아이가 더 이제 질문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하는 싹을 많이 잘라버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질문한 걸로 너는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니? 라든지 아니면 너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너 이것도 지금 몰랐구나 라고 오히려 되려 공격받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수준이나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들통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역으로 나의 수준이 평가받았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아, 내가 질문하면 내 수준이 들통나는구나, 엄마가 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도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는 질문했을 때 그거를 아빠나 뭐 상대방이나 다른 곳으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해결하고 뭔가 탐구하고 이렇게 실생활로 연결되도록 했을 때 아이가 그런 지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뤄버렸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하는 걸 엄마가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뭐 아빠한테 물어봐 라든지 아니면 네가 혼자서 해봐 이렇게 미루시기보다는 굉장히 그 태도를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도 탐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애석하게도 보통의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질문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이 10세 이후에 자의식이 생기면서요, 단순히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꺼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환경적 요인도 좀 들어가고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관계성도 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내 수준이 탄로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자기의 지적인 어떤 자아 존중감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질문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1, 2학년 때 또는 미취학 아동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환경적이나 또는 관계적이나 아니면 그런 요인들이 많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거는 질문을 했을 때 존중해주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시는 경험이 많이 쌓인 아이들은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 없다라고 했을 때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질문이 없어? 왜 안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너가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해. 이런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마음이 어땠어?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자꾸 유도하지 말고 생각이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 엄마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심리적인 안정과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에게 먼저 질문을 듣기보다 질문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많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많이 질문하는 아이들은요, 또 역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또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에게 또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이 없을 때 왜 아이가 질문이 없지? 넌 왜 안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많이 질문을 아이에게 해주세요. 너는 오늘 하루에 어땠어? 급식은 뭐가 나왔어? 그 반찬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 하루 중에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요, 아이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또 엄마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게 기다려주면서 질문을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 이끌어내는 대화법이 있나요? 질문을 잘 이끌 수 있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는 기술보다는요,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정답을 묻고 지식을 체크하는 이 엄마 중심적인 이런 질문보다는요, 아이가 중심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게 이런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시는 대화법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로빈스 크루소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온 주인공 이름 뭐였지?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어? 왜 항해를 했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질문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닫힌 질문보다는요, 열린 질문이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아, 나는 배가 난파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살아났으면 나는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평하고 우울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감사한 걸 기록했네. 너는 이 상황이 됐더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요즘 너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니? 그럴 때 너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 또는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의 마음 상태,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이끌어내는 대화법은요, 어떤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여백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잘 이끄는 대화법을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북한 원칙에 따른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니라 되게 곁다리 내용인데 왜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지? 라면서 마음이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흔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딱 정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구가 막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잠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너는 그런 부분도 봤구나. 엄마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나누니까 참 좋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빨리빨리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짧은 침묵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대답이 그거잖아 라고 정답을 엄마가 미리 말해버리시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아이가 느리고 또는 그렇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아이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그 대답을 알고 있어도 즉시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왜 밤하늘은 까만 거예요? 라고 한다면 너 좋은 질문이다. 밤하늘이 만약에 안 까맣고 하얗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이가 창의적으로 또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요. 만약에 라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만약에 라는 말은요. 이미 이 현실성이 없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수록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볼까? 누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재밌게 얘기 하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럴 때는 마음껏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넓힌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은 배우려는 의지가 확고한 증거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잘 배우고 있고 더 알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근데 분명히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이상하다. 내가 지난번에도 대답해줬는데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대답해 줬는데도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와서 계속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나? 잘 몰랐나?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 아이들의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관계성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또는 선생님과 이런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관계성에서 사랑받고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반복하는 질문을 할 때는 나랑 이야기하는 게 즐겁구나,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게 즐겁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대답해 준 거랑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즐겁게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가 감정적인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고 했는데 왜 내가 사는 땅은 평평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부모가 이 아이는 이미 대답을 얻었지만 정답이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확신이 들 때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확신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셔서 이 아이가 왜 내면에 어떤 마음과 감정 상태로 이거를 질문했는지 역으로 또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지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구조화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듣긴 했지만 그게 아직 소화가 자기 걸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재창조하고 계속 구조화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미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정답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이 와도 이거를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이랑 도저히 연결이 안 돼서 계속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과 이 새로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데 우리가 사는 땅은 왜 평평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예시를 바꿔가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했을 때는요, 먼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아이가 왜 질문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셔서 대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대답 못하는 질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 아이들이 질문할 때 사랑스럽죠. 근데 부모님이 대답 못하거나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학교 발령받고 갔을 때 아이들이 이 사회과학 시간에 막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버벅대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하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모를 때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근데 다음에 더 알아와서 알려줄게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내용을 알아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어떤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신뢰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는요 굉장히 여유롭게 와, 너 정말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도 잘 몰라. 과학자들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이 궁금해보고 같이 탐구해볼까? 선생님도 이 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조사해 올 테니까 너도 조금 더 알아와서 우리 내일 같이 알아온 거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뒤에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또 그 과정이 이 탐험하는 좋은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엄마가 그때 이런 분야의 책을 찾아서 봤지? 그럼 나도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다음에 이런 분야의 책을 찾아서 봐야겠네? 이렇게 이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 이 방법 또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알아보고 탐구해보고 꼭 기록도 해놓으세요. 그것을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들을 써보고 그것을 내용을 공부한 거를 기록해보면서 아이가 그것을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이 연구하고 탐구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재성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면 적어보고 연구해보고 기록해보고 또 다른 생각으로 확장시켜보고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넘어서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내용도 말하는데 책 내용에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경이로운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나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이런 거 같은데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나고 발달하면서 이때 사용되는 언어로 자기를 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아이를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이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은 아이여야 해요.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무관심하거나 공격받거나 아니면 비교당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자기가 질문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위축되거나 질문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와 이런 자기 질문들을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많이 보내는 아이들은 내 질문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존중받는구나 라는 경험이 많이 쌓이게 돼서 굉장히 질문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생각이 많아도 그것을 언어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한 어휘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게 아이들의 이 정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기쁠 때 또는 당황스러울 때 또는 부러울 때
또는 마음에 확신이 찰 때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마다 어떻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미리 어휘들을 배우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때 이 생각도 많이 잘하고 그것들을 언어로 끄집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들어보거나 또는 많이 해본 경우에 이렇게 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요, 아이들이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길을 뚫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아이와 함께 시작한 게 이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질문을 써본 거였는데요. 이 요약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또 구조화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확장해서 이것을 다른 세계와 연결시켜 주려면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질문을 잘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또는 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행을 통해서 배운 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 아빠 이름은 뭘까? 이런 얼토당토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걔네 아빠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막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의 아빠가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탐구심과 모험심을 가질 수 있게 됐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도 되게 존중해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방향처럼 아이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더 확장시켜주고 연결시켜주면서 좋은 방향으로도 존중해주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고력과 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답이 아닌 생각을 이끄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이 확장형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까? 라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정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이런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가 주도하게 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주도해서 자꾸 정답을 이끄는 질문보다는요. 아이가 질문했을 때 역으로 다시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 질문을 통해서 더 배우고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연결형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요. 아이가 어느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엄마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주도해서 조금씩 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질문 뒤에는 이 공감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도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고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경험이 쌓이겠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디더라도 침묵이 있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지시보다는 공감형으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아이가 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이 있을 때 한번 노트에 누적해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적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찾아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확장시켜 가시면 이 사고력과 창의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 저학년에 맞는 책 어떻게 고를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말 이 책과 좋은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황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이후로 가면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 엄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5세에서 10세 요 사이에는 부모님이 어떤 거를
제시해 주시던지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좋은 책들을 많이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책을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경험이 많이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밌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으면 자기가 먼저 찾아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분야가 뭘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책을 재미있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아이에게 제시해 주시고 선택하게 하면서 이 재미있는 경험 또는 몰입해서 보는 경험들을 많이 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80% 이상의 그런 열의를 쏟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보고 이 방법도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해보면서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환경 또는 물리적인 환경 또 습관을 만드는 환경 이런 환경도 조성해 가시면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글밥과 그림의 균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글밥이 있는 책으로 이 단계를 점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글만 보고요. 너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그림책 안 돼. 글밥 있는 책 읽어 이렇게 주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과 그 위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잘 관찰하셔서요 그림과 글밥이 적절하게 조화된 책부터 조금씩 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 한 페이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책은 그 아이에게는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읽고 싶지 않고 거부감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5개 이하로 좀 단어가 좀 쉬운 단어가 있는 책들이 그 수준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의 현재 관심사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친구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줬을 때 마음 상태나 정서 상태 또 친구 간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들을 굉장히 몰입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관련된 시리즈를 5권이나 빌려와서 반나절 안에 5권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아이는 정말 이런 정서와 친구 관계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관심사가 뚜렷할 경우에는 그 관심사에 더해서 확장시켜서 이제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이 관계성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보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도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관계성을 통해서 또 친구 관계를 통해서 하는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역사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양한 뭐 예술계, 또 예술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술계에서도 또 소개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굉장히 유연한 상태여서요. 옳고 그름을 아직 구별하거나 이렇게 분별하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이 필요한,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이나 희생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거나 이런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따뜻한 정서와 공감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내면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는 이 귀한 가치로운 가치관을 함양한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아이의 학습적인 수준 또는 정서적인 수준 또는 아이의 관심사 등을 고려하셔서 이 책을 골라주시면 좋은 책을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사서 봐야 할까요? 빌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책을 많이 사주고 싶은데요. 집안에 이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사보기보다는 도서관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도서관에 가서는 아이가 일단 좋아하는 책들,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요.
뭐 만화책도 보고 싶어 하고 그림으로 된 뭐 게임 같은 책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 나눠서 이런 책도 한번 보면 어때? 하고 조금씩 끼워서 보는 편이죠. 그리고 도서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요. 거의 상으로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 이렇게 잘했을 때 엄마 나 이거 2번 이렇게 잘하면 나 상으로 책 사줘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으로 아이에게 책을 사주는 편인데요.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는 소장 가치가 높은 좋은 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뭐 유해한 도서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나 조금 게임 잡지 같은 이런 책들은 사기보다는 빌려서 보면 어떠니? 이렇게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책이나 만화책보다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조금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투영돼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책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책을 골라줄 때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있나요? 책이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책을 어떤 책을 골라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전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집을 사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주변에 말도 많이 들으시고 옆에 이웃들의 친구 어머니들의 말을 참고하셔서 전집을 덜컥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집 잘 활용하면 저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아이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전집일 경우에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전집당 한 30-40만 원은 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라고 사서 사놨는데 너 이거 왜 안 읽어? 엄마가 책을 저렇게 많이 사줬는데 왜 저거 읽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괴롭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전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관심사와 또는 수준에 맞는 책을 조금씩 사보거나 빌려보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장된 책, 보증된 책, 그래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또는 이 수준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이 검증되면 그때 전집으로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집을 새 거로 사시기보다 전집 교체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월 정액이나 연 정액권을 끊으신 후에 무제한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전집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 번 이렇게 전집을 교체해서 보시고 아이가 특히 이걸 더 보고 싶어 하는 전집일 수 있거든요. 또 소장하고 싶어 하는 전집.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전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도서관 이용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빌 게이츠는 나를 키운 거는 한 권의 책과 마을 도서관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도서관은 굉장히 아이들이 비밀의 숲처럼 또는 책의 바다처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충분히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도서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목적 없이 산책하듯이 가서 가볍게 그냥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참새 방앗간 지나가듯이 목적 없이 그냥 툭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또 여기서 이런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도서관 자체를 좋은 놀이공간 또는 뭐 키즈카페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성이 쉽게 많이 가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목적 없이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보물찾기 하듯이 좋은 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권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아이들 데려가면요, 보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문학 쪽에 동화책 쪽만 본다던가, 아니면 캐릭터가 있는 책만 본다던가, 어떤 만화로 된 학습 만화만 본다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은 100번대에서 한번 우리 보물을 찾아볼까?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글귀나 또는 소개해주고 싶은 책 있으면 한 권만 뽑아와,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보물을 찾듯이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서관에는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문화적인 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서관별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꿈소라고 해서 아이들이 월별로
뭐 코딩을 하거나 로봇에 관한 거나 만들기나 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도서관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컵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가 책을 읽고 어떤 기와집 같은 걸 만들기도 하면서 책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그런 문화 프로그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 잡지나 만화나 신문이나 여러 이 초청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물이 꼭 책뿐만 아니라 어떤 시사 잡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고 과학 잡지나 사회 잡지 또는 신문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읽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호기심과 또 경험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진 분류표를 활용한 독서법은 어떤 건가요? 네, 십진 분류표는요, 세상의 모든 책들을 10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숫자 000부터 900번대까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세부 분야로 세분화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000은 총류, 어떤 백과사전 또는 컴퓨터, 도서관학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고요. 100번대 책은 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번대에는 종교서적이어서요. 뭐 힌두교, 뭐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이 종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300번대에는 사회과학 책들이 있습니다. 400번대에는 언어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뭐 중국어, 일본어, 뭐 한자 이런 속담 관련된 책들이 있고요. 500번대에는 자연과학 책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명이나 화학이나 물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0번대에는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의학이나 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과학들을 풀어내는 책들이 있고요. 700번대에는 예술, 스포츠, 미술, 음악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800번대에는 문학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겨 찾는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900번대에는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800번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구역만 많이 드나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사실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책도 소개시켜주면서 이 세계를 점점 확장시키고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읽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섹션을 정해서 그 분야에서 책을 한 3권만 골라줄래? 이렇게 권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00번, 4월에는 100번대, 5월에는 200번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고르지만 이쪽 섹션에 가서도 한 3권만 찾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분야에서 아이가 이 책 제목을 쭉 보면서 이 분야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좀 궁금하다. 나 이거 알아보고 싶었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가 책을 골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동화책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알고 싶은 재미있는 책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 접하지 않은 분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다 모두 뽑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고래에 대한 거를 알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고래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싹 다 뽑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래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는 이런 고래가 있고 이런 바다에는 어떤 고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을 탐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다음엔요, 십진 분류표를 아이들이 가지고 퀴즈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한 책은 몇 번대 있을까? 라고 하면은 500번대를 찾아본다든지 동화책은 몇 번대일까? 하면 이제 800번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 십진 분류표에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1번부터 900번까지 색칠하게 한번 하는 표도 만들어 봤거든요. 100번대 책 하면 색칠하고 300번대 책 하면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 700
700번째 책을 이번에 안 읽었네? 라고 하면 다음엔 700번째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색칠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넓혀가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계획적으로 꼭 읽혀야 할까요? 네. 책을 계획적으로 읽힌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이 쪽수를 정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때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억지로 읽히면 뭔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에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거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책에 친숙함을 느끼고 좋아한다라고 여겨지시면 아이에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독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8시에서 8시 반만큼은 우리 같이 집중해서 책 읽는 시간을 갖자라고 시간을 계획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이 쪽수를 계획해서 우리 하루에 30페이지씩 이상은 꼭 읽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다독을 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독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아직 좀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데 책의 양만 이렇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훑어 읽는다거나 아니면 띄어 읽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책 읽기에서 이 훑어 읽고 빠르게 읽는 것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깊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필사하고 기록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쪽을 읽더라도 부모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는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갖는다든지, 또는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천천히 읽거든요.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짧은 부분이라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깊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 100권 읽기 아니면은 이 전집 다 읽기 이렇게 목표를 두시면 아이들이 그냥 빨리 읽어버리는 거에만 목표를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다양한 목표를 세우셔서 아이와 좀 레벨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입하는 순간은 정말 귀한 순간이죠. 그래서 아이가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만큼 전 지혜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몰입하려면 주변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TV나 아이가 유혹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조금 힘을 쓰시는 것이 아이가 책에 몰입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환경적 요소와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아이가 그 책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사실 좋아하고 재미있어야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몰입할 수 있는 책을 권해주시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사실 몰입할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럼 그 책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실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 아이가 최근에 몰입한 거는 어떤 그 어린이 시사 잡지에 굉장히 몰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데 그거를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밥도 한 모금 다 읽을 만큼 굉장히 재밌어하고 몰입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어떤 분야에 사실은 재밌어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잡지들이 있고 시사, 과학, 사회 여러 분야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가셔서 충분히 탐독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몰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같이 소통해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어린이 신문을 구독했는데요, 아이가 이 어린이 신문 읽는 거에 또 굉장히 몰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라오는 자기의 소유의 뭔가 읽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고 또는 그런 시간을 정해주고 또는 다양한 읽기물들을 이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이 찾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권성으로 읽는 것 같은 아이 괜찮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어른들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타일이 다른 거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셔서요. 거기에 맞게 또 책을 같이 권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관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좀 돌아다니면서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에 좀 그러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책을 읽는 건지 노는 건지 할 만큼 뭐 뱅글뱅글 돌면서 읽기도 하고, 엄마가 보기에는 제대로 좀 똑바로 앉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놀듯이 대충대충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읽는 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스타일의 유형을 보여도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해하셔서 아이의 스타일에 맞게 또 책을 읽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요, 책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연필이나 뭘 사용해가지고 밑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다 촘촘하게 밑줄이 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밑줄 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모두 다 밑줄 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밑줄을 긋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 또는 이제 어떻게 이게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밑줄을 쳐야 하는지를 조금 방향을 알려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하면서 읽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책에만 있다면 아이가 자기의 읽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요. 좋지만 모든 거에 다 밑줄을 치면은 오히려 신경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의 독서법을 지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책 읽을 때 제일 이러면 안 된다는 건 훑어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책인데 아이가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를 안 읽고 그림처럼 읽는 겁니다. 속독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속독하는 아이들을 보고 와, 너 굉장히 책을 빨리 많이 읽는구나를 감탄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해보면서 물어보니까 정말 기억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도 기억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을 읽어도 사실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쭉 흘려보내는 것처럼 영양가가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속독, 다독 이거는 정말 아이에게 가장 안 좋은 책 읽기 습관입니다. 근데 만화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렇게 좀 속독하고 다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만화책은 그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이 3-4문장으로 길어지면 이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생각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많은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빨리빨리 속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소리내서 읽는 거를 많이 연습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는 속도보다 글을 빨리 읽으면 아이들이 속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글자를 눈으로 읽기는 하지만 생각은 안 하고 읽는다 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너무 빨리 읽는다 라고 하시면 소리내서 읽도록 이제 부모님과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던가 아니면 한 챕터당 한 문장씩은 한번 요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필사를 해본다던가 하면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주시거나 정독하거나 생각하면서 읽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참 많이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줄 수는 없는데 또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많은 이 정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지워주실 때에는 아이와 충분히 많이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도와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편한
편안하고 어떤 지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에 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또 들어와서 잘 영양분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아이의 생활이나 감정에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시면요, 아이들이 또 저절로 또 책을 많이 좋아하고 읽는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책을 읽으실 때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기계발서나 시집이나 짧은 동화책도 같이 읽어주시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은 독서 습관과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